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역사 이야기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142회입니다. 예, 지난주에는 광해군이 네. 인조반정으로 폐위된 뒤에 그 일가가 이제 굉장히 비극적인 삶을 살았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알아봤는데. 네, 비극적인 얘기였죠. 네, 강해군 그렇죠. 아들인 이지 부부가 이제 유배지에서 위리안치 그러니까 엄짝달싹 못하고 있다가 네. 땅굴을 파고 도망쳤는데 또 거기서 잡혔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결국 강해군 아들 부부의 부인은 자결을 하고 아들은 자결을 명받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강해군 부인도 결국 시름시를 앓다가 죽었다 이런 비극적인 얘기였죠. 예, 그게 이제 1623년 한 해에 일어난 일이고 결국 이제 광해군이 혼자 살아남았는데 네. 그러니까 역시 온갖 수모를 다 당했다. 물론 인조가 좀 잘해줬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것이 어디까지 잘해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에 언급하신 사례 중에는 이 강해군을 모시던 여자 노비가 강해군에게 영감 이렇게 그렇죠. 좀 낮춰 부르면서 노골적으로 좀 손가락질하고 그런 얘기 했다 이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예, 보통 영감이란 말이 사실은 이 되게 고위직한테는 대감이라는 표현을 쓰고 영감은 또 그 밑에거든요. 그러니까 네. 되게 낮춰 부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번에 얘기해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에 이렇게 출석할 때 연명하고 있네 이래가지고 굉장히 사이다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민심이 그랬다 그러면은 민심이 그랬다 그러면 사이다 발언이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영감이 그렇죠. 이렇게 하면 그리고 어떤 비난을 하고 그랬으니까. 근데 당시에는 민심이 여자 노비한테는 호의적이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네, 당시 이제 폐위된 이후에 강해군을 둘러싼 민심이 호락호락했던 건 아니었다라고 얘기도 전해지는데요. 그래도 강해군은 꽤 오래 살았다 이렇게 전해지죠. 예, 조선 임금들의 평균 연령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김양미 기자는 몇 살 정도라고 상상이 되세요? 글쎄요, 조선 시대니까 보통 오래 살았다고 해도 한 50 넘기기가 어려웠지 않았을까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영조 임금이 제일 오래 살았죠. 52년인가 하셨으니까는요. 그리고 숙종 46년 하시고 그랬는데 평균 연령으로 따지면 그건 재위 기간이고 평균 연령으로 따지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46 단종을 빼고 단종은 이제 어릴 때 이제 죽었으니까 46세에서 7세 정도더라고요. 근데 광해군 같은 경우는 67살에 제주도 세상을 떠났으니까 폐위된 지가 19년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1641년에 돌아가셨습니다. 폐위되고 19년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임금 자리에 있었던 기간보다 더 긴 시간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임금 자리에 있었던 게 10년이니까 그보다 9년을 더 산 격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상상하기로는 광해군은 폐위된 다음에 어떻게 된지 그거를 우리가 잘 상상을 못하고 우리가 잘 안 알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은 19년을 더 사셨으니까 꽤 오래 사신 건데 인조실록이 전하는 광해군의 최후 이게 보면 되게 쓸쓸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광해군이 위리안치된 가운데 67세의 나이로 죽었다. 제주 목사가 열쇠를 부수고 문을 열고 가서 이제 예를 갖추고 장례를 치렀다. 이때 조정의 의논은 모두 그르다고 했지만 식자들은 옳다고 여겼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제주 목사가 나름의 예를 갖춰서 광해군의 장례를 치렀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조 임금도 이복형이잖아요. 어쨌든 애도의 표시로 3일간 조정 업무를 정지하라 이런 명을 내리고 그랬는데 인조 실록 기사를 보면 광해군의 장례를 두고 이제 찬반 여론이 좀 팽팽했다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이게 쫓겨난 임금이긴 하지만 이 임금을 옹호하는 사람도 꽤 있었던 모양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담당하는 예법을 담당하는 관청 있잖아요. 예조. 네. 거기서는 뭐라 그랬냐면 광해군은 비록 쫓겨났지만 다른 종친과는 좀 다른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주청을 올리는데요. 그래서 인조 임금이 한 번쯤은 대신들하고 함께 상복을 입고 고글하는 거. 그런 게 어떠냐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조 판서 이현영 같은 경우는 뭐라 하냐면 광해군이 비록 죄를 지었지만 관뚜껑을 덮은 뒤에는 눈물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사실 예조라고 하면 예의범절을 간장하는 부서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런 주무관청에서 광해군의 장례를 좀 잘 지내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조로 봐갖고는 어쨌든 형이 죽었으니까 한 번쯤은 상복을 입고 고글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이제 하는 건데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죽은 뒤에는 이제 이복형이니까 그래도 눈물이 나지 않겠냐라는 어떤 인지상정을 자극한 것이라고 봐야죠. 그렇네요. 그러면 예조가 이렇게 주장을 했으면 좀 그렇게 하면 되지 않았을까요? 예, 그런데 이제 인조 반정을 일으켰던 반정 공신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들이 이제 극력 반대를 하게 되는데
이 반정공시들이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광해군이 지은 죄를 생각한다면 이미 그 수의나 관을 마련해 준 것만이라도 진짜 과분한 거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이시백이라는 사람은 이 아까 얘기했던 예조 판서를 반정의 정당성을 부정한 인물 아니냐. 그래서 국문에 수사해라 뭐 이런 식으로 목청을 높이는 반대 여론도 있습니다. 만만치 않았는데요. 네. 결국 그럼 어떻게 장례를 치르게 됐나요? 뭐 결국 인조 임금이라는 경우 뭐 그분이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가 뭐 왕이 된 게 아니고 반정 공신에 따라서 이제 왕이 됐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반정 공신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결국 그 연산군처럼 왕자의 예로 장례를 뭐 치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광해군하고 그 이미 죽은 그 문성군 부인 그 폐비유씨죠. 가묘 그다음 묘제 역시 연산군처럼 그 광해군의 외손들이 관리하라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광해군은 연산군의 대우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광해군도 연산군의 대우로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됐는데 네. 그게 사실 이제 연산군과 같은 이제 이치에 놓고 평가를 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맞는 대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게 이제 그 연산군 같은 경우는 뭐 되게 그 이 강력한 왕권을 휘두른 임금은 맞죠. 네. 그 왕권을 굉장히 강하게 휘두른 왕금 맞지만 어쨌든 간에 근데 폭군이지 않습니까? 그 폭군으로 변한 이유도 사실 있죠. 네. 그러나 공과로 따지면 사실 광해군보다는 좀 한 수 아래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광해군을 연산군하고 어떻게 같은 반열에 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번 주는 그래서 광해군이 과연 그 연산군과 같은 반열에 올려놓을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인조가 과연 그러면 그런 그 폭군이었다는 광해군을 쫓아낸 이후에 어떤 정치를 벌였는지 그 이후에 조선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좀 알아보고 싶어서 이번 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제 광해군을 쫓아낸 사건을 인조 반정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반정이라고 하려면 사실은 합당한 명분이 있어야 하잖아요. 반정이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혹시 아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익히 들었지만 어디서 유래한 말인가요? 예, 그 사기에 나오는 말인데 반란세 반제정 이렇게 해갖고 네. 어지러운 세상을 다스려서 바른 세상으로 돌이키는 혁명, 반정, 바르게 이제 돌아가는 뭐 그런 혁명을 뜻하는 거죠. 네, 사실 저희가 지난주에도 언급했지만 이 광해군을 쫓아낸 명분 중에 가장 큰 것은 폐모살제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 반정 이틀 뒤, 그러니까 1623년 3월 14일 날 반정 세력이 임목 대비를 통해서 광해군의 죄상을 낱낱이 고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으뜸으로 꼽는 게 폐모살제거든요. 네, 이 폐모살제가 이제 앞에 폐모 이제 계모인 이목대비를 유폐한 거 그리고 네. 이제 살제라는 것은 이복 동생인 영창제군을 죽였다 이런 것을 이제 죄로 이제 정리를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선 같은 유교 사회에서는 사실 좀 비난을 받아 마땅한 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반정 세력이 광해군의 어떤 폐모살제를 금수의 행위다 이렇게 이제 매도를 하게 되는 거죠. 네. 뭐 그 외에도 혹시 이제 인조 반정에 또 다른 명분이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지나친 토목공사에 따른 뭐 민심의 이반이라든지 부정부패의 만연 이렇게 되는데 그 사실 임진왜란 때문에 궁궐들이 다 불탔지 않습니까? 그걸 네. 이제 중건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광해군의 입장에서는 왕권 강화를 노린 거죠. 그래서 창덕궁을 중건을 하고 뭐 경희궁, 그다음에 인경궁 이런 데를 이제 대규모 궁궐을 새로 짓고 막 이러는데 엄청난 비용이 이제 소요가 되는 거죠. 네. 보통 이제 저희가 대규모 토목공사나 이런 국책 사업을 벌이면 국고도 이제 탕진되는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매우 피곤해진다. 이런 걸 좀 역사에서 많이 배웠잖아요. 역사적으로 진시황이 뭐 만리장성이라든가 아방궁을 축조하는 바람에 이제 뭐 이 굉장히 백성들을 핍박을 하고 그래갖고 네. 망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예외가 없는 거죠. 그 모든 그 공사 비용이라든가 노역 부담이 사실 백성들한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 뭐 세금을 대폭 늘리긴 했지만 재원이 부족하니까 또 계속 이 뭐 은이라든가 목재라든가 석재 이런 것들을 바치는 그 사람들한테 또 벼슬을 팔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이 또 뭐 악순환이 계속 돌아가는 거죠. 네. 폐모살제나 이 대대적인 궁궐 중수공사 등 뭐 이런 내용은 이제 인조 반정의 명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해군이 좀 비판을 받을 만한 부분인 것 같긴 해요. 그렇습니다. 요 두 가지 같은 경우는 광해군으로서도 좀 변명할 것이죠. 궁색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다만 그 반대 업적도 만만치가 않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광해군의 업적 중에 구체적으로 좀 어떤 업적이 있는지 뭐부터 얘기할 수 있을까요? 광해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다시피 임진왜란이라는 어떻게 보면 미중유의 위기였잖아요. 그래서 네. 세자로 책봉이 되고 그 임금은 사실 도망가지 않습니까? 선조는. 네. 그러면서 세자한테 너는 본토에 남아서 종묘사직을 받들어라 이런 명을 내리거든요. 결국 자기는 중국으로 도망가고 세자한테 이제 어떤 그 짐을 맡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이게 최근에 제가 본 영화 대리꾼에 나오는 장면이기도 한데요. 사실 이런 측면에서는 선조라는 임금은 좀 비겁한 왕이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본인은 도망가고 이 어린 세자에게 본토를 지키라고 한 거잖아요.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임금이 잡히는 거나 죽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못난 임금인 건 네.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것이 불행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광해군으로서는 되게 중책을 맡은 거잖아요. 그걸 이제 분조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정을 나눠갖고 뭐 하는 다스린다고 해갖고. 그래서 어쨌든 광해군 입장에서는 분주의 책임자로서 전국을 돌면서 이제 뭐 민심을 수습을 하고 그다음에 군사를 또 모집해갖고 왜군에 대항시키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역할을 했죠. 네, 그래도 이 전란 중에 광해군은 진짜 동분서주하면서 역할을 하긴 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의 업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업적은 그 전쟁 후에 1608년에 경기도에서 실시한 대동법이다. 뭐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하고 있죠. 저희가 이제 대동법이라고 하면 백성이 왕실이나 간청에 이제 세금 같은 거 그걸 이제 공물로 내는데 이제 네. 그걸 현물로 냈었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쌀로 내게 하는 제도, 이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조선의 공물제도라는 게 사실은 각 지방의 특산물을 바치게 돼 있는 건데요. 사실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그 겉으로 보면은. 근데 되게 부담이었죠. 그러니까 이 수송 저장에 불편이 많고 불공평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특정 지방의 어떤 뭐 자시라든가 뭐 예를 들자면 뭐 호도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흉년이 들거나 작황이 좋지 않아서 이게 별 볼일 없다고 생각을 하면 그걸 또 바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없으니까 중간 상인들한테 어떻게 보면 그 이 청부업자들한테 비싼 값을 치르고 또 그 물품을 사서 바쳐야 되는 뭐 그런 아주 이 골치 아픈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진짜 골치 아픈 상황이네요. 특산물이 네. 없으면 그걸 찾아가지고 누군가에게 또 비싼 가격을 주고 사서 또 세금을 내야 하니까 이건 완전히. 그렇죠. 이게 공물을 내려고 사갖고 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네. 이게 참 불합리한 거예요. 그죠? 네. 그런 이제 이런저런 폐단이 쌓이면서 백성들이 이제 부담이나 불만이 이제 좀 많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국가 수입도 감소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족쳐봐야 잘 안 들어오잖아요. 없는데. 네.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동법이 실시된다 이런 소식이 들리니까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보험과도 같은 소식이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이 중간에서 이제 그 이 백성들 착취해 갖고 이중으로 돈 벌고 있던 떼돈 벌고 있던 그 청부업자들이나 중간 상인들 이런 사람들은 이 또 어떻게 보면 사대부라든지 왕실의 인척 이런 사람들과 관련이 깊은 어떻게 보면 몰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기득권 세력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득권 세력이 또 이 판을 치겠습니까? 그런 네. 사람들의 아우성을 일축하고 대동법을 밀어붙인 거죠. 네, 말씀하신 이 기득권 세력은 이 대동법 실시를 엄청 못마땅히 했겠네요. 근데 그들을 이제 개혁하기는 진짜 어려운 일이잖아요. 요즘에 그 비슷한 게 이제 원전 마피아 얘기하는데 물론 그 중에는 뭐 깨끗한 사람도 있겠지만 원전의 어떤 그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동안에 원전 때문에 사실은 뭐 어떤 연구 용역비도 많이 받고 뭐 이런 경우도 원전 네. 산업도 그렇고 그래서 여태까지 원전 가지고 많이 이게 뭐 먹었잖아요. 그렇죠. 많이 부자가 네. 되고 그랬는데 이제 이 원전 탈원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골치 아픈 거죠. 그러니까 그 기득권 세력을 어떻게 하는 게 되게 어렵고 지금 그게 또 반격을 막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거를 이 부수고 적폐를 이렇게 일소하기가 정말 싫은 거 골치 아픈 거죠.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나친 감은 좀 있는데 뭐 예를 들자면 궁궐을 수리한다든가 그런 것들도 이게 사실 전란이 끝났으니까 그렇게 둘 수는 없잖아요. 막 뭐 이렇게 무너지고 그런 채로 둘 수 없으니까 광해군으로서는 좀 수습책으로서는 할 수도 있는 사업이 아니었나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변명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네요. 또 강해군 업적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강해군 하면 이제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있는데 뭐 여러분 말씀하신 허준이라는 또 인물이 있잖아요. 허준하면 네. 이제 또 동의보감이라는 업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허준하고 광해군은 사실 인연이 깊거든요. 그 광해군이 왕자일 때 그 광해군의 두창을 고쳐준 인연이 있었는데요. 네. 예전에는 그 두창이 걸리면 마음 안 돼요, 이게. 그냥 낫기만 하고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죽음은 그냥 그만이고. 그런데 이제 광해군이 그 허준이 지어준 점이고라는 약을 때문에 이게 낫게 되거든요. 그런 인연으로 이제 그 허준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선조가 죽은 책임을 허준이 지고서 유배를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광해군이 그 유배를 떠난 허준을 방면을 합니다. 얼마 안 돼서 방면을 해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허준이 그 광해군의 보살핌 속에서 동의보감을 완성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니까 이제 동의보감의 편찬이라는 어떤 그 역사 속의 큰 일이 광해군 시대의 업적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의보감이 훌륭한 거는 그 딴 데도 아니라 우리 국도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향약, 그게 이제 그 637개라는 건데 이걸 다 한글로 표기해 갖고 백성들이 다 이용할 수 있게 쉽게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뭐 두창이라든가 성운열이라든가 티푸스 같은 그런 전염병 이런 것에 걸려갖고 아주 속절없이 죽었던 어떤 그런 백성들을 구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네요. 동의보감 편찬도 광해군의 업적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또 뭐 별 다른 업적이 있었다면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내치를 봐갖고는 이제 뭐 원래 그 광해군이 북인들, 당파로 봐갖고는 북인들한테 도움을 받아갖고 왕위에 올랐는데 그 인물들이 이제 이이참이라든가 정인홍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광해군은 그들만 또 편애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이제 이덕형이라든가 이원익이라든가 이항복이라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명망가들의 경륜을 되게 활용을 많이 했다. 이렇게 또 기록이 나와 있죠. 네,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만 정리해봐도 광해군의 업적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이 광해군 하면 그래도 저희가 계속 언급했던 게 이제 등거리 애교 이 부분이 또 빛나는 부분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인조반정군이 아까 얘기했듯이 임목대비를 통해서 발표한 그런 죄상, 광해군의 죄상 중에서 으뜸으로 꼽는 게 세 번째 명분인데요. 명나라에 대한 배은망덕이었거든요. 그거를 배은망덕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거기 그 임목대비가 읽은 광해군의 재상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중국을 섬겨온 지 200여 년. 임진왜란 때 나라를 다시 일으켜준 은혜는 영원토록 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선조는 지성으로 중국을 섬겼는데 광해는 천자의 명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배반하는 마음으로 오랑캐와 하친하였다. 이하여 중국이 오랑캐를 정벌할 때 장수하에게 사태를 관망하여 그 움직임을 결정하라고 은밀히 지시했다. 그리고 오랑캐에게 투항하여 추악한 명성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였다. 예의의 나라인 우리 사만이 금수의 나라가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질타를 하거든요. 네, 임목대비가 광해군의 재상을 표현하는 문장들인데 좀 부끄러운 표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기준이긴 하지만 중국을 섬긴 지 200년이 넘었다는 말도 좀 그렇고 임진왜란 때 쓰러져간 것을 이제 중국 때문에 나라가 다시 세울 수 있었다. 뭐 이런 표현도 있는 것 같고요. 뭐 후금편에 서서 금수의 나라가 됐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지나친 표현 같긴 하네요. 지금의 기준이어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아무리 우리가 뭐 4대를 한다 그래도 뼛속 깊이 그 명나라의 속국이다라는 걸 그렇죠. 강조하는 대목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가슴이 아프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실 동북아 정세라는 게 녹록지 않았잖아요. 지금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해군이 즉위할 무렵 보면은 절체절명의 고비를 맞고 있었는데 그 안으로는 뭐 이 아까 얘기했던 그 이 국난 임진왜란의 상처를 치유했어야 되고 밖으로는 명청교체기라는 굉장히 그 엄정한 시기에서 중문사직을 보호해야 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네, 이 명청교체기라는 게 사실 조선의 입장에서는 엄청 중요한 그 시점이잖아요. 그 당시에 그 명나라의 몰락은 사실 시간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후금의 그 건국자인 누르하치가 1618년에 요동반도의 무순성을 함락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명나라가 패닉에 빠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조선한테 파병을 좀 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요청이지 사실 명령이었던 거죠. 네, 그게 이제 사실 조선 입장에서 보면 명나라의 군대를 보낼 입장도 사실 아니긴 했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 임진왜란 끝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선 나름대로 조정에서도 패닉이 이제 들어가는 건데 조선의 그 우리 신료들 아주 자랑스러운 분들이 쥐뿔도 없으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명나라의 제조지은 그러니까 임진왜란에서 조선을 다시 세워준 그런 명나라의 은혜를 갚아야 된다라고 아우성을 치거든요. 네. 사실 군대를 파견한 능력도 없는데 사실 나가는 건 또 백성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본인들은 입만 이렇게 좀 명분을 내세우는 게 참 그렇네요. 큰 소리만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해군은 흔들리지가 않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르하치는 그 천하의 강적이다. 반면에 조선의 군병은 약하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명나라의 그 청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보낸다 그러면 국경과 가까운 의지 등에서 좀 대기해서 좀 기다려봐야 된다라고 이 파병을 굉장히 차일피일 늦춥니다. 그러면서 뭐 명나라한테 뭐라 그러냐면
조선의 국난이 끝난 지 얼마 안 됐다든지 뭐 조선의 군사력이 너무 미약해서 도움이 안 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갖가지 핑계를 대는 거죠. 네, 광해군은 좀 강경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파병군을 보내게 되잖아요. 뭐 사실은 뭐 약소국의 서름인 거죠. 그러니까 명나라가 이제 뭐 협박이죠. 사실 그래서 파병을 결정을 하는데 그러면서 파병군 사령관이던 강홍립한테 밀명을 내립니다. 형세를 보아서 행동을 결정하라. 이것이 관형 향배라는 그런 결정 지시사항을 내리게 되는 거죠. 네, 이 대목이 아까 임목대비가 강해군의 재상을 언급할 때 파병 장수에게 사태를 감망하고 행동하라고 지시했다. 뭐 이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임목대비는 이걸 두고 뭐 추악한 명령이다. 이로써 조선이 금수의 나라가 됐다. 뭐 이렇게 비판의 또 근거로 삼았잖아요. 그 요거죠. 그러니까 임목대비가 이제 그건 임목대비가 얘기한 건 사실 반정 세력이 이제 네. 그 임목대비를 통해서 얘기한 건데. 사실 그래서 이 강홍립은 광해군의 밀명대로 행동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후궁금한테 투항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이 명나라한테 이제 조선이 충성을 다했지만 결국 후궁과의 전투에서 명나라가 패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강홍립이 투항을 하게 되는 상황인데, 네. 그 명나라하고 조선 파병군이 이제 만나갖고 심하라는 데에서 전투를 벌이거든요. 네. 후금하고. 근데 완전히 뭐 전멸을 당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뭐 그 1619년 3월 1일부터 4일까지 벌어졌는데 전쟁이 후금의 전사자는 고작 한 200여 명이었는데 명나라군은 거의 10만 명이 죽었다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과정에서 강홍립 아까 뭐라 그랬어요? 관현향배라 그래서 형세를 보아서 행동을 결정하라 그랬잖아요. 네. 광해군의 멸명.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명나라에 붙었다고는 안 되겠다라고 싶어갖고 후금한테 이제 투항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아까 강해군이 예상을 했었잖아요. 명나라는 후금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진짜 그랬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 명나라 요청에 따라서 고분고분하게 정말 이 명나라를 도왔다 그러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완전히 이 박살이 났을 거고 결국 또 후금의 침략을 또 받았겠죠. 너 이 조선이라는 사람 뭐냐 이거 뭐냐 이래갖고 또 이제 시달렸겠죠. 네, 바로 이런 대목이 이제 강해군의 실리애교라는 게 평가를 받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광해군이 맨날 명나라의 은혜를 갚아야 된다고 앵무새처럼 짓거리는 그런 뭐 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털끝만큼도 믿을 형세가 없는데도 고담 준론으로만 적을 제압할 수가 있는 거냐? 없다. 그리고 대의로만 어떻게 오랑캐를 막을 수가 있는 거냐라고 주장을 하고. 네. 그러게요. 근데 그런 강해군을 마치 이제 막 쓰레기처럼 못쓸 왕처럼 규정을 해가지고 반정을 일으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인조가 임금이 됐는데 그러면 인조는 내치나 애교를 좀 잘했어야 하잖아요. 뭐 근데 상황이 또 급변하는 거죠. 인조 반정 후에 바뀌는 거죠. 정책이 외교 정책이 바뀌어서 다 쓰러져가는 명나라만 또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른바 그걸 향명 배금 명나라를 향해서 보고 배금 후금을 배척하는 그런 또 정책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 네. 대가는 처참했죠. 그 대가라는 게 이제 저희가 또 배운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라는 또 이런 참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결국 뭐가 돼요? 병자호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아는 삼전도의 굴욕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네, 사실 아까 조선 그 신하들이 이 오랑캐라고 손가락질한 이 청나라 태종 앞에서 결국은 무릎을 꿇게 되잖아요, 임금이. 그러니까 그 인조실록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3배9 고두. 그러니까 뭐냐면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렸던 그런 뭐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명나라를 버리고 청나라를 섬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조가 결국 뭐가 된 거예요? 반정의 정신을 무너뜨린 거죠. 본인 스스로가. 그리고 이제 친청책을 또 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뀌는 거죠. 네. 그렇네요. 오히려 이 인조 시대가 강해군 시대보다 못하다. 뭐 이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좀 돌았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643년에 그 상소문이 하나 올라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광해군 때에는 전쟁은 겪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하는 전쟁을 당하지 않았느냐. 그렇다 그러면 반정은 도대체 왜 한 거냐. 그리고 천재지변이 광해군에 비해서 더욱 많고 흉년 드는 일도 광해에 비해서 더욱 심하고 인심이 원망하고 능멸하는 일도 광해보다 더 깊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대가가 얼마나 쓰라린지를 이제 웅변해 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인조 역시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내 탓이오 뭐 이렇게 치면서 좀 본인의 실책을 얘기한 뭐 그런 얘기가 있다면서요. 예, 그것이 이제 1641년인데 그
그 청나라로 끌려간 사람들이 뭐 몇십만, 60만이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그 사람들을 다시 이렇게 막 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몰래 오거나 뭐 한 사람들을 청나라에 다시 보내라고 막 윽박지르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인조가 그 대제학한테 대제학이 이제 대시 쓴 유시가 있어요. 자책을 하는데, 그러니까 인조가 대제학한테 이걸 좀 대신 써달라 그래갖고 한 거 있습니다. 거기 보면 반성문이 나오는 건데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나 때문에 조용했던 이 강토가 갑자기 병자호란 정묘호란에 큰 변란을 당했구나. 아, 이번 일을 당한 백성들이 아무리 나를 꾸짖고 원망한다 해도 이것은 나의 죄니까 어찌 내가 피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또 삼전도의 굴욕을 두고는 또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끝까지 싸울 수도 있었지만 허겁지겁 내가 항복한 것은 백성들을 살리기 위함이었다 라고 이제 변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백성을 살리려고 항복했다라는 걸 이제 변명에 이제 본인의 명분으로 삼은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강해군이 이제 반정을 당할 때 명분은 이 등거리 애교라는 게 사실은 또 하나의 이유였잖아요. 네. 근데 그 등거리 애교는 사실 강해군 입장에서는 백성을 살리려고 엄청 아슬아슬한 외줄타기 애교를 벌인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인조로서는 입이 10개라도 사실 할 말은 없는 거죠. 그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나서 선조가 막 주랭랑을 쳤잖아요. 네. 그리고 병자호란이 일어나고 나서 또 항복하고 내려오면서 남한산성에서 이제 광나루에서 이제 강을 건너고 도성으로 들어오면서 똑같은 상황이 이제 반복이 되거든요. 역사의 반복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역사의 반복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얘기인가요? 백성들의 울부짖음이죠.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이 북으로 도망가게 바빴던 선조한테 백성들이 정말 그때는 뭐 표현에 따르면 억수 같은 비가 쏟아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억수 같은 비를 맞으면서 도망가는 선조한테 나라님이 백성을 버리고 가십니까? 라고 울부짖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조 또한 역시 똑같은 이야기를 듣거든요. 병자호란 뭐 끝나고 나서 나라님 우리를 어디로 버리시고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말을 똑같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록이 아주 똑같이 나와요. 아, 그렇군요. 이게 또 백성들의 얘기인데 반정을 일으켜서 이제 세운 인조 시대가 그때 당시 그게 오히려 전쟁이 일어나는 시대고 오히려 민심이 좀 떠났다. 뭐 이런 얘기가 기록으로 남은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조 반정이 성공한 다음에 불과 1년 뒤에 이괄의 난이라는 게 또 나오잖아요. 1224년에 이제 이괄의 난이 있는데 그 이괄군의 선봉대가 서울로 먼저 들어옵니다. 그리고 인조로 또 도망가거든요, 밑으로. 그 돌아와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도성 사람들은 동요하지 마라. 혁명군이 왔다. 새 임금이 즉위한다. 뭐 이런 식으로 외쳤다 그럽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튿날 이괄군 수천 명이 입성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각 군청에 있는 하급 관료나 하인들이 의건을 갖추고 영접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뭐 백성들 같은 경우는 이괄군이 들어오니까 길을 닦아주고 황토를 깔아주고 뭐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란군한테 주단을 깔아준 격이 되는 거죠. 네. 뭔가 이렇게 대단한 장면인데 민심이라는 게 진짜 무섭네요. 그래서 이제 인조가 또 도망가는데 결국 피난을 하면서 거기서도 이제 민심의 향배가 보이는데 그래서 인조가 한강 나루턱에 닿았습니다. 도망가려고. 그랬더니 기다리는 배가 단 한 척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이 어떻게 나오냐면 그 뭐 임금을 태워 나가가 한강 나루턱에 닿았을 때는 한 척의 배도 기다리지 않았다. 그리고 몇 척의 배가 저 건너편 언덕에 숨겨져 있었는데 불러도 오지 않았다. 어가를 강가에 멈춰놓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이때 무사 우상중이라는 사람이 칼을 뽑아들고 헤엄쳐 건너서 배 안에 있던 한 사람을 죽이고 배를 끌고 돌아와서 임금을 태웠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사실 백성을 버리고 주랭랑 치는 군주잖아요. 네. 그 군주에게 누가 배를 내어주겠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백성으로서는 배를 숨겨놓음으로써 임금한테 등을 돌린 격이 된 거죠. 그 뭐 결국 이 기록을 보면 뭐예요. 그런 민심을 헤아리는 게 아니라 죄 없는 백성을 또 죽여버리잖아요. 개돼지처럼 죽이고 자기만 살겠다고 또 배를 끌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록을 보면 더욱 가관인 게 뭐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배가 당도하자 어가를 수행했던 사람들이 앞다퉈 건너려고 우르르 몰려들었다. 거기 있는 무사 이경직이 칼을 뽑아들고 꾸짖으니까 무리가 물러섰다. 그제서야 임금이 배에 올랐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임금의 그 신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임금이고 뭐고 뭐 저만 살겠다고 악의다툼을 벌였는데 그게 선조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선조가 이제 임진강을 건너고 나서 하룻밤 잤는데 그 다음 보니까 임금이 먹을 밥을 다 밑에서 먹고 도망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사관들 다 도망가고 이런 역사의 반복이라는 게 대단히 참 한심한 거죠. 네, 그렇네요.
지금 이제 광해군 이후에 또 인조 시대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보면 광해군이 좀 안타깝고 불쌍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광해군이 이제 그 쫓겨난 다음에 이 참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근데 그 제위 중에도 그 답답해서 가슴을 친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얘기했듯이 다 쓰러져가는 명나라한테 충성을 다해야 된다고 아우성 치니까 광해군이 참 야 정말 너네들 답답하구나 라고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정말 요즘 조선인들은 정말 큰 소리만 치고 있다. 우리 조선은 저 큰 소리 때문에 정말 나라가 망할 거다. 이렇게 그 한탄을 하거든요. 아, 네. 이 광해군이 이렇게 큰 소리만 치는 이런 신료들 뭐 등등 때문에 화병까지 났다면서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때 제위 기간이에요. 네. 나는 지금 화병 때문에 겨우 버티고 있다. 뭐 이럴 때는 좀 이렇게 좀 업무 급하지 않은 건 좀 나중에 좀 하면 되는데 그냥 또 갖고 와갖고 일하라고 막 그런 식으로 달려드는 거 이건 정말 골치 아프다. 정말 한심한 사람들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후금이 이런 편지를 보내옵니다. 이 조선은 명나라의 관계를 끊고 후금 우리하고 맹약을 맺자 이런 편지를 보내오거든요. 네. 그때 이제 신하들이 아니되옵니다. 말도 안 됩니다. 명나라의 의리는 뭐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3개월이나 이 편지를 차일필 밀어요. 그러니까 대신들이 미적거리니까 광해군이 우의정한테 당신이 한번 좀 처리해보라 그러니까 예. 우의정이 한다는 말이 걸작이거든요. 신이 어떤 사람이길래 혼자 이 일을 담당하라는 겁니까? 다른 사람하고 상의해서 처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네. 이게 실록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광해군이 긴 한숨을 몰아셨다는 거죠. 당신도 우의정이라는 사람도 맞지 않겠다고 이렇게 버티는데 어느 대신이 맞겠느냐. 정말 이게 나 혼자 정말 고민하다가 병이 되었구나. 생각해보니까 정말 나란 일이 정말 한심하구나. 이렇게 이제 한탄을 합니다. 네, 기록들을 보면 진짜 신료 누구도 이 광해군을 받쳐주지도 못하고 진짜 좀 그 생각할수록 한심한 부분들이 꽤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해군이 쫓겨난 다음에 이제 제주도에서 이게 병자호란 후죠. 거기서 이제 지은 시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고국의 존망은 소식조차 끊어지고 연기 깔린 강물결 외담배에 누웠구나라는 게 이제 인조실록에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인조실록을 쓴 기자가 이 시를 들은 사람들은 비감에 젖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사실 이제 그 광해군에게 영감이라고 좀 표현을 쓰면서 악담을 한 여자 노비 얘기를 저희가 계속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 여자 노비의 발언에 대해서 사이다 발언이라고 하지 않고 여자 노비에 대해서 비난을 오히려 한 민심 또 여론이 또 그런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요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네. 그게 보면 인조가 잘해야 되는데 더 오히려 광해군보다 못하니까 그 어떻게 보면 그 여자 노비로서는 사이다 발언 칭찬받은 게 아니라 온갖 악플에 시달린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그죠? 그렇죠. 예. 그 완전히 그냥 뭐 몇만 건의 악플에 시달렸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네. 광해군을 향한 어떻게 보면 여론이 당시에 심상치 않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아까 말씀 중에 이 당대의 정세랑 지금의 정세가 비슷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렇죠.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 이 G2잖아요. 중국하고 네. 미국이 있는데 외줄타기 외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드 문제 사실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 정묘호란을 기록한 그 장유의 계곡만필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정묘호란 당시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정묘호란 당시에 강화도 분위기, 강화도로 천도했던 상황이거든요. 그 당시에. 네. 그 분위기는 흉흉했다. 조정 신료들은 대개 화친이 이루어지기를 바랬다. 척화파들도 큰 소리를 치긴 했지만 그러니까 싸우자는 사람들도 큰 소리를 막 쳤지만 속으로는 이거 그래도 좀 화친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론이 무서워서 자기 입으로는 화친을 말하지 못했을 뿐이다 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후군과 화친을 이렇게 겉으로 좀 표현하거나 논하면 뭐 오랑캐 세력과 뭐 친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낙인을 좀 찍히는 그런 분위기, 네,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이 그 사이에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낙인 찍기 이런 거 저희가 많이 듣는 거잖아요. 많이 그렇죠. 듣고 많이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뭐 미국과 외교 관계를 하면서 뭐 트럼프의 뭐 잘못 보일까봐 아주 안절부절 못하고 뭐 하면은 뭐 일부 신문들 뭐 보수 신문들 보면은 그냥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외교라는 거는 사실 주고받는 거고 미국은 미국의 국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데 우리가 왜 미국의 그 눈치를 봐갖고 미국이 좀 싫어하면은 그렇게 뭐 안달복달하고 막 그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줄다리기 하는 게 이제 외교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그 당시에 어떤 광해군 시대의 어떤 그런 상황, 인조 시대의 상황과 정말로
얼마나 이렇게 비슷한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이어서 이 사실은 광해군대의 어떤 외교, 광해군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것이 지금 시대에서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비슷하게 다뤄보긴 했지만 한번 더 다뤄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